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초선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초선이가 계속 내려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늘 함께 여기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에 걸쳐서 세진 씨의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무섭고 굉장히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얘기들 아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걸쳐서 혜진 씨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민지님의 공포라디오 사연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봅니다 라고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예서씨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살 주부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민지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영상을 보다가 어떤 스토리의 맥락이 제가 겪었던 것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라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사연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예선님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고등학생 때 서울 은평구에서 사시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고 고등학교를 처음 배정받고 입학을 하게 됐는데 동네도 완전 다르고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보니 아는 친구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고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뻘쭘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막 학교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 동네 친구들이고 막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혹은 지금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이 예서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예 아무 친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학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굉장히 조금은 소심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에 누군가가 예선님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줬었다고 합니다. 너도 혹시 다른 동네에서 왔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교복 치마 스타일을 보고 다른 데서 왔는지 알게 됐다고 했대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강북과 강남의 교복 치마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교복 치마를 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특징이 좀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도 지방에서 이 서울권이 아니라 아예 지방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자기도 친구가 아무도 없다면서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롭게 알게 된 그 친구가 이제 예선님한테 아 맞다 나 우리 지방에서 원래 되게 친하게 지내던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의 남매야 우리는 나랑 진짜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가끔 서울로 올라오거든 놀러 오는데 이번 주에도 올라온대 너도 한번 같이 볼래? 라는 얘기를 했었고 안 그래도 친구가 많이 없었던 예선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주말에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됐었대요. 네가 예서가? 나 이준호다. 오늘 밥은 내가 사줄게. 지방에서 지금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사투리가 굉장히 어쨌든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성격도 무척 좋기도 했고 착한 데다가 심지어 그쪽 지방에서 공부도 꽤 잘하는 편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예선님은 원래부터 알던 사이처럼 준호라는 친구랑 금방 친해지게 됐었고 그렇게 종종 셋이 만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 내 준호다 이거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2002년도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셋이서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사이가 굉장히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친해지면 꼭 어떤 일이 생기죠? 설마 혹시 삼각관계? 더 나갔습니다. 연인이 꼭 생기게 되죠. 그 중에 커플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선님은 준호 씨한테 이성의 그런 호감을 느끼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소개해준 친구의 응원까지 받으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생 첫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렇게 먼 지방에서 사는 준호와 연애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롱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준호님한테는 마침 서울에 사는 명문대에 다니는 사촌형이 있었대요. 그래서 준호님은 부모님께 주말마다 형한테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어차피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은 미리 서울 지리를 좀 익혀놓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주 서울로 올라왔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었고 때는 2003년 2월 13일. 다음 날이 뭐죠? 발렌타인데이죠. 맞아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다 보니까 예선님은 전날에 학교가 일찍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서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부엌으로 가서 남자친구에게 다음날 줄 그런 초콜릿과 쿠키를 만들어 놓고 예쁜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곧장 잠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서 예선님은 웬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계단 끝에는 웬 커다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들어가 보니 방 한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큰 식탁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놓여져 있었는데 신기하게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되게 조용한 그런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글바글한 것처럼 그 왜 되게 사람 많은 데 들어갔을 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도 너무 탁하고 무겁고 그런 답답한 느낌이 가득 들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탁에는 의자도 가득 놓여져 있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신도 저기 진짜 나도 별로 앉고 싶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다랗고 길다란 식탁을 따라서 쭉 걷고 있는데 왜 아까 식탁 위에 뭐가 있었다 했죠? 음식이 한가득 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옆을 딱 쳐다봤는데 식탁 위에 있는 게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접시가 빼곡하게 식탁 가득 놓여 있는데 정작 그 접시 위에는 음식이 아닌 새까만 흙이 가득 수북수북 담겨 있더래요. 마치 떡처럼 이렇게 있어서 음식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치. 네. 그리고 거기다 어둡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얀 접시 위에 흙이 이렇게 듬뿍듬뿍 수북히 다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실제 상황이었었다면은 뭐야 이게 이랬을 텐데 꿈속이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오히려 그걸 보니까 조금 슬프다 라는 좀 묘한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식탁 옆을 걷다 보니까 어느덧 식탁 끝에 다다랐고 이제는 이쯤 되면 나가는 문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식탁 끝쪽에 웬 커다란 선인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크던지 거의 예선님보다 더 클 정도로 대형 선인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선인장이 완전 새카맣고 막 어디에 마치 탄 것처럼 엄청 크고 가시도 새카맣고 크고 약간 그림자처럼 그런 식으로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선인장이 놓여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여기는 어디지? 라고 더욱더 두리번거렸는데 아까 식탁에서 왜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웬 사람이 혼자 거기 앉아있더래. 그래서 놀란 예선님이 저 사람한테 한번 나가는 길을 좀 물어봐 볼까? 라는 생각에 다가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자신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준호. 남자친구가 앉아있더래. 그래서 너무 놀라고 준호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했는데 준호의 행색이 너무나도 이상했었대요. 옷은 다 찢어진 것처럼 누더기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고 얼굴도 무슨 탄광촌에 갔다가 막 나온 애처럼 곳곳이 검댕이 같은 게 막 가득 묻어있고 심지어 며칠 못 씻은 것처럼 머리도 떡지고 머리에 막 먼지 같은 것도 가득 묻어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예선님이 준호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 차림은 또 뭐고? 너 혹시 뭔 일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준호를 막 잡고 흔드는데도 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있더니 천천히 예선님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프고 막 곧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조금은 의미심장한 그런 묘한 그런 눈빛이었대요.
그러면서 예선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 저만 안 들린 건 아니죠? 바로 말이 들리지가 않고 입만 움직이는 게 보였었던 거죠. 놀란 예선님이 이제 준호 씨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대봐도 아예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싶어서 다시 허리를 숙이고 귀를 갖다 대려고 준호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준호 씨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던 그 바로 앞에 있던 접시에 왜 흙 같은 게 가득 담겨져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 흙 위에 뭔가 글씨 같은 것도 아닌 뭔가가 적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왜 귀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렇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 식탁에 자세히 쳐다봤더니 뭔가 글자는 적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어둡고 그 흙도 되게 어둡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명히 팔자라는 글자는 되게 선명하게 보였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예서 씨는 다시 준호를 흔들어서 데리고 나가려고 이제 허리를 펴가지고 똑바로 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준호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마치 불에 녹듯이 얼굴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 그런 촛농이나 막 초콜릿이나 물엿 같은 게 이렇게 녹아 흐르듯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래요. 그래서 놀란 예서 씨가 야 이게 뭐야? 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뭔가 귀신이 나오거나 가위에 눌린 건 아니었지만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너무나도 뚜렷해서 놀란 예서 씨가 한참을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분이 평소에 365일 중에 360일은 꿈을 꾸는 분이다 보니까 아 그래 뭐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요즘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악몽을 꾼 게 분명해 라고 해서 넘기다가 딱 쳐다보니까 그 전날에 만든 초콜릿이 보였고 아 내가 어제 저 초콜릿 만든다고 중탕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초콜릿 녹는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준호가 녹아내리는 게 보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억을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심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거를 그냥 넘겼대요. 그리고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였고 그날 2003년 발렌타인데이는 금요일이었었대요. 그래서 보통 준호 씨가 서울에 올 때는 항상 토요일 아침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발렌타인데이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올라왔었고 이제 남자친구는 사촌 형네에 머물면서 주말 내내 금, 토, 일 예서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데이트도 하고 또 수제 초콜릿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전에 꿨던 그 악몽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되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꿈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요일 저녁이 되었고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우리 무슨 데이트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자신이 사실은 롯데월드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우리 다음 만남에서는 롯데월드를 가자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남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차에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집에 도착해서 통화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등교를 한 예선님은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독 굉장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깨가지고 핸드폰을 봤는데 준호 씨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와 있었대요. 심지어 문자도 와 있었는데 문자 내용이 온통 오타로 돼 있어가지고 그 뜻을 진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타와 막 글자들이 막 마구잡이로 적혀있는 그런 내용이었었대요. 깜짝 놀란 예선님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곧바로 준호 씨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월요일 2003년 2월 18일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준호님이 대구에 사셨던 하루 종일 며칠 내내 사망자 수, 실종자 수, 참사의 원인 그리고 시신도 못 찾고 전부 다 까맣게 타서 잿더미가 돼버린 지하철 내부 모습 등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었고 준호님은 바로 그 지하철에 있었던 거예요.
그 꿈에서 나왔던 흙이랑 녹아내리는 게 그래서 예선님과 그 준호 씨의 여사친 두 사람을 연결해줬던 그 친구 역시 며칠 내내 함께 오열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선님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꽂혔는데 바로 그 지하철이 1080호라는 그 얘기였었대요. 근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었고 남자친구 바로 앞에 놓여져 있던 접시 위에 적혔던 흙에 그 숫자가 그제서야 그 꿈속에서는 그때는 자세히 안 보였었는데 그때는 왜 팔자만 보였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 딱 지나가는데 그게 1080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 그 당시에는 8밖에 안 보였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숫자였던 거야. 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래서 꿈을 되짚을수록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 들어갔던 그 어두운 곳 그리고 흙이 된 거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제일 끝에는 녹아내렸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슬픈 느낌이 든다고 하셨던 게 심지어 예선님은 그 식탁에 앉질 않았잖아.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북적북적해서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우는 순간에도 그 꿈들이 생각이 나면서 모든 게 다 꿈이랑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에 펑펑 울다가 그대로 소름이 돋으면서 얼어붙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었대요. 그 선인장은 뭐였을까요? 유민지님의 영상 중에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거를 너무나도 후회했고 이태원 참사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저 또한 제 꿈 때문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서 본 그 선인장이 당시에는 예서 씨가 이 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게 선인장으로 보였지만 혹시 그게 사자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그때도 소닉처럼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소닉. 게임에 나오는 그 소닉처럼 네. 뿔이 뭔가 머리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시도 친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게 선인장처럼 보였던 거야. 근데 뭐라고 했었어요? 대형 선인장. 그리고 그때 그 사연 보내주신 분도 소닉처럼 보인다고 했었고 옛날에 왜 저희 할머니도 삐에로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된. 그러니까 지금 다 세 분이 다 공통적인 거야. 어떠한 가시, 뿔, 세모나게 튀어나온 것들. 그러니까 이분도 그거를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선인장으로 해석했던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드셨겠네요.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진짜 느껴져요. 그게 본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그리고 적어주셨던 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친구가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궁이래. 그 지하철 참사가 났던 그 시간은 제 기억에는 오전 10시 전후로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그 친구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대요. 지하철을 타고 있을 이유가. 부모님께는 학교를 간다고 하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예 등교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왜 그 시간에 뜬금없이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지도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게 가족들한테도 미궁이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여전히 미궁이래.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어서 사람이 죽을 운에 들어오면은 그 자리로 진짜 안내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준호 씨는 학생이고 당연히 학교로 가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있냐 이건 거지.
근데 예선님이 미리 어떻게 보면 꿈으로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준호 씨가 죽을 운이다 보니까 진짜 그 지하철에 탔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게 정말 그런 건가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참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는 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범죄 같은 그런 참사나 좀 어떠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역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운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를 제외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가족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셨거든요. 근데 그 가족분이 예를 들어서 집까지 가는 길이 크게 여러 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평소에 부모님이 이제 다 큰 자녀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거기로 가지 말라고, 1번, 2번 있으면 2번 거기로 가지 말라면서 거기 좀 안 좋고 그냥 1번으로만 다녀 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분인데, 정작 자신은 2번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그 길로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이시고 저희한테도 그냥 늘 1번으로만 다니시라고 했지 글로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하필 거기로 가서 그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대. 와, 진짜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일할 날이 아니야. 나 오늘 오프예요. 근데 꼭 주변 사람의 그런 전화를 받고 갑자기 급하게 일을 대타를 하러 나갔다가 원래는 원래 일했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사고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와, 이런 거 되게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거에서도 내가 원래는 가야 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나갈 일이 아니었는데 하도 옆에 사람이 오늘 몸이 안 좋다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대신 나가주면 안 돼 해서 그 현장에 갔다가 거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철근이 무너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던 사례도 저는 봤었고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왜 지난 사연 때도 세진 씨 얘기에서도 하필 내가 그 소방관 아저씨 그거를 미리 숫자 3을 본 바람에 혹시 그분이 돌아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죄책감을 느꼈다 했을 때도 제가 아니다, 그분은 그거를 얘기해줘서 피해 가려고 했었어도 다른 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친구분이잖아요. 무당이 죽을 거라고 해서 그걸 피하려고 해외로 갔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정반대 얘기긴 한데, 뉴스에서 본 게 어떤 사람이 이제 공사장이 있던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위에서 철근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 사람이 있던 주위로만 떨어져서 그 사람은 완전 멀쩡했다. 그치. 네. 이런 것도 이건 완전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쵸.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진짜 주변으로 철근이 다 떨어져서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혼자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천운이라고. 그럼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손님들한테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진짜 되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막 2번 길로 간 그런 것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주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났으면 이해를 할 텐데 막 가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정작 그 길에서 돌아가 계시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은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끌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혹시라도 자신의 그런 꿈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약간의 그런 죄책감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미리 앞서 보신 거라서 절대로 내가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안 일어날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은 미리 생길 일을 보신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예지몽. 그쵸. 그거를 꾸신 건데 아무래도 그게 불행한 일로 먼저 보신 거라서 죄책감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꿈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실히 죽음은 조금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색과 관련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분도 그때 계단 주변이 되게 검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고 방 안도 어둡고 식탁 위에도 다 검은 흙으로 되어 있고 검은 선인장을 받고 다 검은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승사자를 흔히 표현할 때도 검다, 검은 어떠한 느낌이 든다라고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시피 확실히 이런 죽음이라든지 저승이나 저승사자는 확실히 검은 건 맞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 보면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면은 그 세진 씨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어떤 일종의 예지몽 같이 꾸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다른 뭐 도와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어라거나 딱히 그런 건 없을까요? 이게 조금 아무래도 비과학적인 일이다 보니까 증명하기는 어려울 건데 우리도 누구나 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끼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은 씨도 어쨌든 남들보다 본인이 대본을 딱 보면은 빨리 숙지하고 그거를 표현해내는 게 끼잖아. 그쵸. 근데 똑같이 태어나도 상은 씨 동생은 그렇게 못하잖아. 맞아요. 태연 PD는 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디서 생겼어? 연습해서 생겼어? 타고난 거잖아, 그냥. 그리고 상은 씨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태연 PD도 노래를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산에 올라고 목청을 틔웠어? 연습했어? 그건 건 아니죠. 그치, 타고난 거잖아. 저는 똑같이 봐요. 이 예지몽을 꾸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기가 겪지 않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 보면은 무조건 막 마녀다, 옛날에도 무섭다, 저건 피해야 된다, 뭔가 불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지몽을 꾸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섭게 여길 뿐이지 사실은 상은 씨도 무서워. 목청 안 틔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대본을 익혀가지고 막 술술술 해.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 또한 저는 또 그런 시대를 만나면은 뭐야 무서워, 저 사람 가면을 쓰는 건가, 저 사람 변신이 가능한 건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지몽도 그런 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리 앞서가서 보는 것 뿐이에요. 살다 보면 저도 주변에서 그런 끼들이 뭐 신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세요. 그냥 근데 그런 걸 옛날에는 그 정도로 끼가 있으면 마녀 죽여야 돼, 화형시켜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못 보는데 왜 쟤는 보지?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쟤 촉 되게 좋다라고 하던지 맞아요. 촉이 발달해 있다 직감이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국에 있다 보면은 PD님들 중에 유독 잘 되는 거를 진짜 딱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손대는 건 다 잘 돼. 그러면은 그분만 노력하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 PD들은 다 노력을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노력하는데 신기하게 딱 될 거를 잘 알아보고 잘 될 이런 MC라든지 막 꼭 유명한 분을 안 쓰는데도 꼭 그분이 선택하면 꼭 그 사람이 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건데? 이해되시죠? 네. 이게 좋은 쪽으로 쓰면 되게 좋지만 다만 예서 씨 사연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죽음과 관련된 쪽으로 먼저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거 죽음 빼고 어쨌든 미리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만 봤을 때는 이거는 끼다. 사실 그 이유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냥 타고난 재능이. 그러면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조금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신다든지 왜냐면은 그 세진 씨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귀신을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될 거를 자꾸만 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쟤 정신병 있다 라든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진짜 이 헛것을 보는 건가, 정신병이 있나? 라고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이 가끔 상담을 오셨을 때 자기 자녀들이 이제 못 볼 걸,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잘 보고 유독 예지몽을 잘 꾸는 태어날 때부터 좀 그게 심한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ADHD라고 생각을 하시다던가 아니면 망상증으로 조금은 해서 아이가 불필요하게 병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물론 진짜로 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자꾸 귀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해석 불가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무조건 그냥 망상증, 환각, ADHD다 이렇게 해서 약을 계속 처방하는데 그게 막 10년 동안 나아지지는 않고 아이가 더 심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거는 무조건 의학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학으로 해보고 안 되시면은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진짜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다음 사연은 바로 우리 죽음은 항상 어둠과 검은색과 연결된다 했잖아요. 바로 그와 이어지는 2탄입니다. 또 어두운 얘기군요.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